아버님이 끈질긴 강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저보고 딸과 나랑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잠깐 담배나 한 대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버님이 부탁이니까 들어드리기는 했는데 찝찝하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으러 슈퍼에 갔는데 우사인 볼트 뺨칠 정도로 엄청 빨리 뛰어갔어요.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요. 10분 걸리는 거리를 거의 30분 만에 뛰어갔다 온 것 같은데 그 사이 아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옆에서 아버님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실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그 쎄한 분위기를 감지한 채 저는 조심스럽게 집을 들어가게 되었고 아내는 그래 아빠가 아프다는 하니까 자기 조금만 불편하더라도 참아줘. 1년 딱 1년만 같이 살게 되었으니까 이해해줘 라고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딘가 강제로 자애가 아닌 타의로 말하는 것 같은 그녀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자세히 물어보기 싫었기 때문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 그리고 장인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장인은 아침부터 막걸리로 하루를 시작했고 도무지 폐암 걸린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그런 자기의 아빠 모습을 보기 싫다고 하면서 일찍 일을 나갔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정육점 직원들이 다들 이상하다고 아무래도 쎄한데 니네 아내가 뭐 책 잡힌 거 있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전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고 아내가 워낙에 속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3주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엄청나게 하얗게 질려 보였고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다고 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럴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면서 전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막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픽 하고 아내가 쓰러진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바로 119를 불렀고 구조대가 와서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아내의 그런 모습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설마 어떻게 잘못될까봐요. 그런데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제 아내가 걸린 병이 급성 폐혈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폐와 관련된 병은 아니고 이제 온몸에 보종이나 염증 혹은 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걸리는 병이고 사망률이 70%에 달한다는 거였어요. 아내는 처음에 온몸 염증 수치가 일반인의 몇 배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거를 걸린 거냐고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의사는 그저 이거는 추측 정도만 할 수 있지 사실 이런 병이 개도국에서 많이 걸리는 건데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전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내는 이미 본인이 몸 상태를 직감을 한 것인지 마지막 글을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왜? 미칠 지경이었죠. 제 아내요. 말도 안 되게 병원에 입원한 지 2주가 조금 넘었을 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겪냐고 하면서 전 가슴을 팍팍 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유서와 제 돌아오는 생일날 읽어보라고 적은 편지들, 그것들을 손에 꼭 쥔 채로 마지막 숨을 제 곁에서 내뱉은 채로 그대로 잠에 들게 되었고 전 펑펑 울었습니다. 저 거의 기절하기 직전까지 마음을 저 지하세계로 보내게 되었고 쓰러지기 직전이라
온몸에 힘이 없는 저를 대신해서 저희 정육점 동료들이 아내의 빈소를 아버님과 함께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다 끝나고 정신없는 저에게 동료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야, 지성아, 네 장인이라는 사람이 여기 장례식장 보조금 자기가 계산한다고 들고 갔는데 안 보이는데? 이상하다. 설마 그거 들고 튄 거는 아니겠지? 하면서 저에게 묻는 겁니다. 순간 온몸에 쥐가 걸린 것처럼 소름이 돋은 전 아버님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아버님 받지 않았고요. 급하게 집에 가본 순간 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그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것을요. 집에 남은 자기 옷들과 물건들을 다 가지고요. 제가 짐승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뭔 이런 새끼가 다 있냐고 하면서 막 표현을 하자 직원들이 진정하라고 저를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전 집안의 온 물건들을 다 부셨을 수도 있었어요. 겨우 마음을 고정시킨 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내가 저에게 남긴 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몇 안 되는 짧은 글에서 전 충격적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버님, 제 아내에게 어릴 때 심각하게 여성으로서 매우 모욕적인 일을 저지른 거고 그걸로 인해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아내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아빠가 여동생을 그루밍, 즉 세뇌를 시켜서 이혼할 때 동생을 아빠가 데려가고 자기를 엄마가 데려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도 아빠랑은 다시 만나기 싫어서 목숨 걸고 아빠 곁을 피했고 그렇게 집안 이야기에 대해서 꽁꽁 숨기고 남편인 저에게도 수치스러워서 말을 안 했다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버님은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러다가 돈이 떨어져서 자기 폐암 걸렸다고 거짓으로 딸을 찾아오게 된 거고 조금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았다고 집안에 있는 돈 될 만한 것들을 싹 다 들고 튀려고 했던 겁니다. 전 너무나 무서웠어요. 제가 담배를 사러 나간 사이에 아버님의 아내에게 너 나랑 안 살면 네 비밀 네 남편한테 다 말해버린다고. 그러면 네 남편이 니랑 계속 살아줄 것 같냐고 하면서 협박을 한 거죠. 에라이 못된 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쓴 마지막 문단이 보였어요. 자기 동생이 있는데 자기 동생은 자기보다 어려서 공소시효가 안 끝났을 거라고 13살 이전에 당한 건 공소시효 폐지되고 성인 돼서부터 10년 시작하니까 충분히 우리 아빠 감옥에 넣을 수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저와 함께 본 정육점 동료들은 바로 뿔뿔이 흩어져서 제 장인을 찾으러 갔습니다. 멀리도 못 갔을 거라고 바로 생각했어요. 장인의 핸드폰 추적을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하게 되었고 그때 동대문구 신사백반집 근처로 잡힌 순간 바로 저와 동료들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왕 노릇처럼 지 먹고 싶은 거 우리 아내 부조금으로 들어온 거를 시키고 있는 장인을 보게 되었죠. 저보다 동료들이 더 먼저 주먹을 뻗어서 장인을 주먹찜질 해주었습니다. 거의 장정들이 정신없이 달려와서 남자를 패니까 사람들 소리 지르고 난리 났죠. 저희에게는 그날이 소, 돼지 잡는 날이었습니다. 아니다. 가축보다 더 못한 놈을 잡는 날이었어요.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 우리 아내가 혼자서 고생했을 그 마음 싹 다 담아서 그놈에게 한서린 주먹을 날렸습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은 진정이 되었고 저희 모두 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어차피 저랑 동료들 초범이라서 경찰서 처벌도 경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때린 이유를 말하니까 저희 편을 들어준 거죠. 그리고 저 정말 힘들게 수소문해서 아내의 동생을 찾았습니다.
그 동생은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빠의 손을 벗어나서 먼 남쪽 지방으로 가서 미용실 일을 하다가 미용실을 열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전 조심스럽게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는 아내의 유서를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정말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막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나도 아빠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아빠가 내 꿈에 나타나고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고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겨우 눈물로 삼키고 아무도 날 못 알아보는 지역으로 도망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용기를 내보겠다고 그놈, 아빠, 아니 악마 같은 놈을 우리 언니 위해서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나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전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힘을 내달라고 부탁을 한 뒤 그녀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고등학교 때 상담가 선생님에게 완전히는 아니어도 비슷한 이야기를 토로한 적이 있었고 그게 또 문서로 남아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국가에서 진행되는 심리센터에 찾아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 또한 심리상담 기록이 다 다행히도 저장이 되어 있어서 모든 게 증거로 쓰인 겁니다.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 동생이 일기나 이런 흔적도 안 남겨서 이걸 입증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입증을 할 수 있었고 바로 검찰 쪽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장인을 잡게 되었어요. 장인이 구속되어서 포송줄에 묶여서 구속되었다고 하니까 그때 처제가 펑펑 울더라고요. 이제야 마음에 박힌 송곳이 좀 빠지는 것 같다고.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 원인이 뻑하고 빠지니까 진짜 살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다행인 줄은 몰랐습니다. 처제는 자기가 용기가 없어서 언니랑 엄마를 찾을 생각도 못했고 그냥 나만 가슴이 하늘 품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걸 저와 제 동료들이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위험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매사 이성적이고 항상 웬만한 일에 크게 요동하지 않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글로 쓴 것보다 현장의 상황은 더 처절하고 끔찍했습니다. 결국 아버님, 아니 그 악마놈은 아주 높은 실형,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판사님이 인정해 주어서 그렇게 형을 받게 되어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전 이번 일을 도와준 동료들에게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마음을 표현했고 동료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너 마음 추스리는 거에 집중하라고 하면서 저를 배려해 줬네요. 제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마음 따뜻하고 착한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네요. 정말 힘들고 아픈 순간들이었지만 재판을 통해서 아내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를 풀 수 있게 되었고 조금의 응어리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수라는 목표를 딱 이루게 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망함과 허무함이 온몸에 밀려오더라고요. 그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나아갈 방향을 잃은 사람 같았어요. 누군가 집을 부셔버린 수달처럼 전 물 밖에서 물에 흠뻑 젖은 채 아무것도 못하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그런 저를 힘들어해서 일도 못 나가고 있는 저를 구해준 게 바로 제 동료들입니다. 동료들이 번갈아 가면서 저희 집에 찾아왔고 제가 마음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웃겨주기도 하고 같이 술 마셔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마음의 상처가 아물면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아내와 함께 갈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없지만 다른 세상의 문을 열고 저는 나왔지요. 아내의 죽음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아내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그리고 있더라도 빨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위급함을 알릴 수 있도록 전 그때부터 제 월급이 거의 반 이상을 여성 관련한 범죄 지원에 쓰게 되었어요. 저야 뭐 힘도 세고 해서 누구한테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할 리는 거의 없지만 이번에 아내의 일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 인해 전 세상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거든요. 돈이랑 명예보다는 소수랑 약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감으로써 조금 저희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살아있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고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것을 아내가 알면 하늘에서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에 더더욱 봉사하고 남을 돕고 이러는 것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처럼 아파하지 않고 되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더욱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어서 지금 거기서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동업으로 작은 육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항상 거기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좋은 부위 절반을 빼서 미혼모 시설이나 힘들게 살고 있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전해드리고 있네요. 하늘에 간 아내가 저에게 이런 배품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전해준 것 같습니다. 전 그저 이제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요. 내가 죽어서 아내를 만나겠지만 그때 아내의 손을 잡고 나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당신한테 자랑하고 싶었어. 당신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삶에 미련 안 가져도 돼. 라고 말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 아픈 나날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극복해서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 계시면 절대로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제 아내도 이렇게 자기가 심한 병에 걸릴 줄 모르고 있다가 급성 폐혈증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었잖아요. 사람 목숨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늘 건강 챙기시고요. 아프지 않게 스스로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은 고난길이고 매일이 힘들고 죽고 싶은 나날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 또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전 살아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저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